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투자하기 어렵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방과후 ETF에서는 효율적인 ETF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지영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매니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편 정도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오늘이 녹화일 기준으로 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올 한해 상당히 고전들을 하는데 올 한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3분기 거의 마무리 시점이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주식시장 한번 리뷰 한번 좀 해주세요. 2022년 안 끝났다고 말씀 주시긴 했는데 다들 뭐 변동성의 한 해다. 더 이상은 이제 투자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만큼 이제 증시가 좀 힘들었어요.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 증시 MSCI 월드 지수로 보셔도 연초 대비해서 30% 가까이 하락한 수준이고 이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라고 보는 지수로 해봐도 S&P도 마이너스 30% MDD로 중국 CSI 300도 비슷한 수준으로 39% 더 빠졌죠. 그죠? 40% 정도 빠졌고 우리나라도 뭐 체감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리스크는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연초로 돌아가서 시계를 돌려보시면 중국이 다시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중국발 생각도 못했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서 오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이슈, WTI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통화 정책이 다 긴축 정책으로 돌아가서 금리 인상 75bp 인상하는 거 25bp, 50bp 예사롭지 않게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0.1%포인트만 올려도 우리가 그때 막 올리니 많이 그러고 이 정도만 올려도 0.5만 올려도 막 난리가 났는데 아무래도 특히 2020년, 21년이 성장주들이 이끌었던 한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투자자분들이 직격탄을 많이 맞으시지 않았나, 힘든 한 해를 보내고 계시지 않았나. 또 하나 투자를 힘들게 했던 요소가 있다면 변동성 지수거든요. 2020년 초반에는 뭐 평이하게 한 10 정도 내외에서 유지가 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죠. 80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소강 상태에 직면을 했었는데 그래프로 보면 2020년 때부터 그리면은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지금 2021년 한 6월 정도로 돌려서 보시면 코로나가 훨씬 확산이 많이 되고 심했던 때보다도 변동성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지금 더 투자하시기 힘드실 수 있는 부분이 여러모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만 투자하기 힘든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아니시고요.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됐어요. 투자자 예탁금이 2020년, 21년에는 78조까지 갔다가 지금은 52조 그리고 50조 깼다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투자도 좀 줄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교해보면은 주식시장만 딱히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도 안 좋고 신흥 부자들을 많이 탄생시킨 코인도 안 좋고 지금 여러모로 안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놀고 있냐 분명히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 와중에서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 쪽에 투자를 좀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지.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근로소득으로만은 답이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워낙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다. 어디로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보면 자산 매분, 좁게 보면 채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핫한 민족이다 보니까 레버리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미국에 가면은 3배짜리 ETF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투자를 많이 하셨었는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랬던 분들이 아무래도 주식들에만 좀 편중돼서 많이 포트폴리오를 담고 계셨다면 지금은 채권으로 많이 몰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2022년 8월 한 달 동안 장외에서 사신 채권이 3조 2,460억 정도 되거든요. 절대적인 숫자로도 큰데 이게 2021년 작년 동기간에 보신다면 5,500억 정도 사셨었거든요. 더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2021년 연간 개인 채권 순매수 금액이 한 4조 5천억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돈을 8월에 다 사셨고 지금 2022년 동안만 놓고 보았을 때는 12조 원하고 8,930억이네요. 거의 13조억을 개인들이 사셨다. 그래서 채권으로 많이 갔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채권으로 갔을까?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곰곰이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저번처럼 뜨겁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거냐 했을 때 단어만 들으셔도 직관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이 변동성이 물론 있지만 조금 네네네. 낫다라고 조금 얘기를 낫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조금 옮겨가신 부분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채권은 안전자산의 역할도 분명히 하니까 네네네. 그런 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셨을 때는 금리가 이제는 저금리가 더 이상 아닌 국면으로 들어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투자하셨을 때 받는 이자도 금리 메리트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채권을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보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좁게는 지금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들이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자산 배분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 항상 요구됐던 거긴 한데 지금 이 시기에 더욱 자산 배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자산 배분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자산 배분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죠.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돈 많은 분들이 자산이 많으니까 네. 하는 거지. 우리는 그죠. 뭐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죠, 하시는 그죠, 분들이 그죠. 대부분이었거든요. 만년 1등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 부동산 수익률을 우리나라만 핫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핫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도에 따라서 지금 자산군별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무려 42% 올랐거든요. 한 해 동안. 부동산이라는 게 뭐 작은 자산도 아니고 단위가 그렇죠. 워낙 큰데 그렇죠. 저만큼 올랐다는 거는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면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 자산이 계속 1등을 하기 쉽지 않고 나는 개인 투자자니까 중간 이상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중간 수준도 꾸준히 매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미국 부동산이 2021년에는 제일 좋았지만 2022년으로 돌아가서 보면 12개 지금 자산군 중에서 11위를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았단 말이죠. 자산 배분, 뭐 주식도 가지고 계시고 채권도 네. 가지고 계시고 뭐 리츠도 가지고 계시고 네. 하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상대적으로 뭐 어떤 거는 조금 선방하고 어떤 거는 오늘은 좀 안 좋네 또 어떤 거는 너무 좋고 이런 변동성을 낮출 수 있어서 투자 하루 이틀 하고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장기간으로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자산 네. 배분이 더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다양한 자산군을 직접 내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넣어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다. 나 자산 배분 아예 해주는 상품 없냐. 그런 거에 투자를 하면 네. 자동으로 좀 투자가 되도록 네네네.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직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워낙 또 직접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채권형이랑 채권 혼합형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채권형 ETF라고 하면 당연히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채권을 담고 있는 건데요. 기간에 따라서 단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중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장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국내 채권이냐 해외 채권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직접 편입하시는 채권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채권 혼합형. 말 그대로 채권이랑 이제 다른 자산이 혼합이 됐는데 보통 주식 자산 비중이 50% 미만인 것들을 채권 혼합이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 자산 ETF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3대 7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이다라고 하시면 채권 혼합형으로만 채워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채권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냐 아니면은 주식을 좀 더 태워서 안정도 추구하지만 네. 수익도 좀 챙겨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산 배분을 이룰 수가 있다. 그죠? 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채권 투자 ETF로 조금 소개를 드렸던 이유가 네네. 지금 채권이 뭐 10조가 넘게 개인이 살 네네. 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채권 매매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MTS, HTS에서도 장내에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장외로도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 굳이 ETF를 좀 주목해 보셔라 말씀드린 이유가 장내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을 때 사도 팔고 싶을 때 또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액 단위로 살 수 있는 장외 채권도 네. 있는데 최소 액면가가 1억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고 개별 채권 하나 사시려고 하시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좀 높은 부분도 있고요. 채권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우량한 채권 사시려고 하시겠지만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죠.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ETF로 하시면 그죠. 이제
통상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나 10만 원대거든요. 네, 그래서 소액으로도 이제 사실 수 있고요. 타이거 투자 등급 액티브 ETF라는 채권형 ETF는 이제 한 10만 원 내외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종목을 사면 선별되어 있는 10종목에 사서 금리 메리트도 조금 누리실 수 있고 이자가 당연히 나오니까 그리고 유동성 문제 네네. LP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ETF여서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ETF로 한번 자산 배분해보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래세 자산운용에 좀 타이거 ETF 중에 채권형 많이 있죠? 상품들. 타이거 상품들이 꽤 ETF 많을 것 네, 같아. 채권형 상품들도 지금 많고요. 단기, 장기, 뭐 중기 성향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채권형 ETF 업계의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출시되는 신규 상장된 ETF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주식형 ETF였고 그죠. 해외 투자형, 뭐 테마형 이런 ETF들이었는데 올해 출시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채권 혼합, 채권 그리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출시가 될 만기 매칭형 채권 기존에는 없던 형태인데 그런 네. 채권형에 대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재밌는 채권들 상품도 많이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아까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도 계속 연말까지 4%다 그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년 되면은 금리는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네. 채권 상품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금리 부분이니까 채권형 ETF 투자할 때 또 주의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네. 가격은 떨어지는 그렇죠. 부분이 이제 상관관계가 반대로 네네. 이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 받으려고 투자했는데 가격이 많이 빠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는 단기 채권형 ETF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모 은행에서는 파킹형 통장이다. 넣었다 빼기만 해도 네네네. 몇 퍼센트를 준다 연으로 네. 이런 광고들이 또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채권형은 만기가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고요. 덜 민감하죠. 이자를 받으시고 파킹하실 수 있는 잠깐 넣어놓는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시거나 나는 금리 올라갔던 것도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금리가 또 떨어지면 가격은 이제 아무래도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셨을 때 바벨 전략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벨이 저희 헬스장 가셔서 네네네네. 하시는 그 바벨이어서 극단에 추가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극단적인 안정성을 추구하시면서 극단적인 성장성을 또 추구하시는 게 바벨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단기 채권형 상품의 파킹처럼 투자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중장기 채권을 양극단의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ETF들도 네. 있는 거죠. 예시로 말씀드리면 네네네. 단기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단기 네네. 통한채, 네네. 단기 채권 액티브,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 ETF 같은 종목들이 네네네. 대표적인 단기 채권이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단기 채권으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거 말고 네.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시거든요. 지금 말씀드릴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라는 ETF가 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달러에도 투자하면서 달러 표시되어 있는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많이 투자하셨는데 지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면 내가 환율에 다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점이 오면 달러에 투자하시면서 달러 단기 채권에도 투자해 보실 만하고요. 바벨 전략으로 중장기로 가보시겠다라고 네. 하시면 중장기 채권 이런 부분도 있어서 활용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채권이나 채권 혼합형 ETF는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이자 매력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반대로 활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이제 전체 계좌를 채권형 ETF에다가 채운다. 아니면은 다른 일반 계좌는 이제 주식형 ETF로 하더라도 노자금 마련을 위한 이런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채권형 ETF로 채운다던가 뭐 혹시 이렇게 투자자 성향에 맞게 채권형 ETF로 활용하는 꿀팁 같은 거.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네.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 맞게 리밸런싱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거 하고요. 많아요. 만약에 조금 그런 게 네. 오버하시다라고 하시면 이제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주는 ETF들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 회사는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라는 네네네. 상품인데 타겟 인컴 펀드여서 TIF거든요. 이 정도 일정 수준의 인컴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를 또 목표를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군들을 다 담고 있어요. 10개 정도 지금 자산군에서 AUM이나 뭐 거래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나씩을 편입을 하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ETF도 있어서 자산 배분형 ETF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금에서 ETF를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채권 혼합형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혼합형. 안정형 자산이라고 표현을 조금 썼던 이유는 네. 퇴직연금 자체가 국가에서 여러분 세제 혜택을 드릴
드릴게요. 여기서 운영도 하시고 납입도 하세요. 그리고 노후를 스스로 준비도 해보세요. 이런 네. 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이 일반 계좌랑 달리 투자가 자유롭진 않거든요. 주식이나 주식 혼합형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내가 100% 다 사고 싶다 해도 70%까지밖에 투자가 안 되시고 네. 안정형, 채권이나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30%를 무조건 채우셔야 되는 상황인데 투자자 성향별로 조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회사 다니려면 한참 다녀야 되고 성향이 어느 정도는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싶은 공격형 투자자라고 하시면 채권 혼합형을 30%까지 다 채워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아요. 안전자산 중에서. 왜냐면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이라는 ETF가 있는데 주식의 30%, 채권에 70%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에 최대한 많이 투자하고 싶어 하실 경우에는 70%는 나스닥 100 ETF 사시고 나머지는 나스닥 채권혼합 ETF를 30% 다 채우시면 이제 한 80% 정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서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으시면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성장성을 조금은 추구하지만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채권혼합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을 100% 채우시면 미국 주식 30%는 노출이 되면서 나머지 70%는 채권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고요.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 채권형 ETF들을 다 채우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과 상품을 잘 섞으시면 투자 성향이라는 게 뭐 10가지, 20가지로 쪼개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안에서 충분히 경우수가 나올 만큼 상품도 다양하다. 연금 얘기 아까 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연금 투자할 때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좀 메리트가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연금 할 때 가장 메리트가 세금이죠. 세금이죠. 만약에 똑같은 ETF나 상품을 투자하신다고 네네. 해도 대부분 일반 계좌에선 15.4%가 네. 원천징수 돼서 떼고 들어가잖아요. 예. 연금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QQQ 이런 역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고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분배금이나 아니면 매매 차익 15.4%가 발생하려던 게 연금에서 투자했으니까 세제 혜택을 줄게.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가면 3.3%에서 5.5%로 저율 과세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연금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메리트도 있지만 또 좋은 점이 지금 당장 돌려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떼갈 거를 안 떼고 이연해 주니까 실컷 스노우볼처럼 굴리다가 마지막에 그때 안 뗀 거 조금 저율로 과세할게 해서 떼가기 때문에 네네. 세제 혜택이 가장 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금은 너무 먼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중개형 ISA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5.5%까지는 아니지만 9.9%로 분리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팁이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됩니다.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자체가 물론 좋아지면 좋겠지만 시장이 뭐 다시 반등을 한다거나 네. 예전처럼 다시 뭐 황장이 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전망들이 많아서 이럴 때는 소나기를 좀 피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안 좋을 때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셔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채권형에도 뭐 관심을 가져보시고 관련해서 모르시면 또 ETF 쪽에 투자를 많이 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매니저님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상품으로 또 한번 다양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